지금 전 세계 해운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함이 60개나 되는 30인 연묵은 고철 덩어리를 보름 만에 되살린다고. 한국인들은 사기꾼이 틀림없어. 영국도 두 손 들었습니다. 독일도 손을 뗐고 일본마저 백기를 들었습니다. 배를 건조하는 법을, 배를 수리하는 법을, 배를 되살리는 법을 아시아에 퍼진 과장을 자기 눈으로 박살내겠다며 직접 부산 땅을 밟은 영국의 베테랑 다큐멘터리 감독. 그러나 그가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 전 세계에 내뱉은 한마디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34년간 내가 신봉해온 조선업의 전제 자체가 송두리째 틀렸습니다. 그가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동남아와 중동 해운사들의 문의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용 따위는 문제 삼지 않겠다. 한국으로 배를 보내겠다. 우리 선박도 부산에서 수리받을 수 있습니까? 콧대 높던 영국 언론인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감천항 기적의 전말. 그 15일 동안 그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당장 폐기하십시오. 바다에 띄우는 순간 선원들의 무덤이 될 겁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로이드 성급 수석 검사관이 도장을 찍은 공식 사형 선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기가 막힌 회신이 날아왔습니다. 기쿠일이면 충분합니다. 배 보내십시오. 제 이름은 로버트 켈러완. 런던에서 해양 다큐멘터리를 34년째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조선소란 조선소는 다 돌아봤죠. 클라이드, 벨파스트, 함부르크, 나가사키. 한때 바다를 호령했던 외국의 거대한 조선소들도 지금은 텅 빈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조선업의 끝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 그게 제 오랜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저 답변을 들었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까발리러 가는 거였어요. 몇 년 전 동남아의 한 수리 조선소에서 납기를 맞추겠다며 대충 땜질만 해서 시한폭탄 같은 배를 바다로 내모는 꼴을 똑똑히 봤거든요. 싸고 빠르지만 결국 선원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는 허술한 아시아, 수리조선의 민낯. 이미 제 머릿속에는 다큐멘터리 제목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그 사형 선고를 내렸던 오랜 친구 콜린 맥킨타이어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35년 경력의 깐깐한 영국인 검사관입니다. 콜린이 보내준 검사 보고서를 펼쳤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리 항목 62개, 엔진, 추진축, 연료 탱크까지. 이건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죽은 사람의 장기를 전부 꺼내서 새 것으로 갈아 끼우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32년이나 된 고철 덩어리를 15일 만에 살려낸다고요? 콜린, 네온 이걸 믿어? 전화기 너머로 콜린이 낮게 웃었습니다. 로버트, 가서 똑똑히 찍어와. 그 오만한 사기꾼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부산 감천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택시 문을 열자마자 비릿한 소금기와 매캐한 쇳가루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짐승의 뼈대처럼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안내를 받아 들어간 수리 조선소 앞바다는 제 상식을 부수는 거대한 철판 구조물이 떠 있었습니다. 길이 210m, 축구장 2개를 이어붙인 크기의 플로팅 도기였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움직이는 조선소가 아시아에 있다는 사실에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에 올라가 보셔도 됩니다. 단단한 철판 바닥 위에 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굉음과 함께 발밑에서 거대한 진동이 올라왔습니다. 바닥이 내려갑니다. 배를 맞이해야 하거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4만 톤짜리 거대한 철판이 통째로 받아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한 겁니다. 차가운 해수면이 발목을 적시고 순식간에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4만 톤의 쇳덩이가 가라앉는 묵직한 공포감에 저는 본능적으로 난간을 부여잡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오진호 반장이었습니다. 작업복에는 시커먼 기름때가 훈장처럼 얼룩져 있었고 임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악수를 위해 내민 그의 손을 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송음 사이사이에 시커먼 쇳가루와 기름이 깊게 박혀있는 투박한 손. 영국 클라이드 조선소에서 평생 용접봉을 잡았던 17살 때 직장을 잃고 고개를 숙였던 제 아버지의 손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1시간 뒤 예인선이 32년 된 어선을 도간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처참했습니다. 선체 밑바닥에는 날카로운 조개와 해초가 징그러운 갑옷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철판은 파도에 깎여 붉은 녹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반목 위치가 10cm만 어긋나도 수십억짜리 배가 넘어지며 사람이 깔려 죽는 아찔한 순간, 잠수사들이 물속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마른 철판 위에 안착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저는 오진호 반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 배 정말 살릴 수 있습니까? 반장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녹슨 선체를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죠. 보름. 콜린 검사관은 폐선이라고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그제야 반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뚝뚝한 얼굴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국 양반들은 버리는 게 쉽겠죠.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낮지만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를 버리는 법을 모릅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만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지도 아니었죠. 마치 죽어가는 환자를 포기하지 못하는 늙은 의사의 결기 같은 것이 그의 눈동자에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34년 경력에 콧대 높던 제 심장에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날아와 박힌 기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콜린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콜린,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배는 완전히 고철이야. 그런데 그 반장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 내가 무언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일 새벽 6시 본격적인 첫 번째 공정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250바 고압수로 선체를 세척하는 작업. 250바. 머리로는 도무지 감이 오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일반 건물에 있는 소화전 수압의 125배. 아름드리 나무 기둥을 종이장처럼 찢어버린다는 살인적인 압력. 그 무시무시한 숫자의 진짜 의미를, 그리고 그들이 배를 살리기 위해 치르는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온몸으로 깨닫는 데는 다음날 새벽 그 끔찍한 총성을 직접 듣기 전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번쩍 눈이 떠졌습니다. 서둘러 택시를 타고 조선소에 도착했는데 6시 작업 시작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작업자들은 이미 모든 장비 세팅을 끝내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현장을 지휘하는 서명은 소장을 처음 만났습니다. 기름때 묻은 낡은 안전조끼를 걸치고 무정의를 쥔 채 무뚝뚝하게 작업 지시를 내리는 40대 후반의 여성. 그녀가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지닌 20년 현장 베테랑이라는 사실은 며칠 뒤에야 알았습니다. 완벽한 두뇌와 거친 현장의 노하우가 그녀의 단단한 몸체 하나에 집약되어 있었죠. 250바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감이 안 오시죠? 서명은 소장이 제게 두꺼운 귀마개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10초 뒤면 온몸으로 아시게 될 겁니다. 귀마개 단단히 하세요. 두꺼운 방수복에 안면 보호대까지 완전 무장한 작업자가 거대한 금속 노즐을 들고 선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육중한 뒷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서는 검투사 같았습니다. 그가 심호흡을 하고 반가쇠를 당기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2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탕! 그것은 물 뿜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총성이었습니다. 귀마개를 뚫고 고막을 때리는 굉음에 온몸에 뼈가 찌릿하게 울렸고 튕겨나온 거친 물보라가 순식간에 제 카메라 렌즈를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하얀 물줄기가 철판에 닿는 곳마다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2년 동안 겹겹이 들러붙어 있던 두꺼운 페인트와 바다 생물들, 지독한 녹덩어리들이 마치 물에 젖은 얇은 종이장처럼 갈기갈기 찢겨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저 물줄기가 사람 살갗에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같이 찢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뼈까지 박살납니다. 서명은 소장이 배 밑바닥에 깔린 두꺼운 나무 받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저게 아비동이라는 나무입니다. 도끼로 힘껏 내리쳐도 이가 빠지는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목재 중 하나죠. 예전에 저 250바 물줄기가 실수로 저 나무에 스친 적이 있었는데 마치 두부 썰리듯 두 동강이 났습니다. 종이장처럼요. 그 무시무시한 물줄기를 지금 사람이 맨팔로 들고 쏘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살인적인 반동을 오직 2팔의 근력 하나로 버텨내며 하루 종일 배 표면을 깎아낸다고요. 왜 로봇팔 같은 자동화 기계를 안 씁니까? 훨씬 빠르고 안전할 텐데요. 저의 상식적인 질문에 서명은 소장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계는 직선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배는 모든 면이 곡선이에요. 미세하게 휘어진 철판의 곡면을 따라가며 250바의 균일한 압력으로 녹을 벗겨내는 건 오직 숙련된 사람의 감각과 손끝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을 대체할 기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값싼 아시아의 노동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경지를 넘어선 거룩한 예술이었고 매 순간 목숨을 건 처절한 전투였습니다. 세척이 끝난 철판은 예상외로 매끈했습니다.
32년의 세월 동안 짠 바닷물에 시달린 철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한국이 세계 시장을 뚫어보겠다고 품질에 목숨을 걸던 80년대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어선 한 척에도 당시 조선소들이 최고급 강제를 아낌없이 때려 넣었죠. 32년 전 한국 조선업의 그 무식할 정도의 장인 정신이 지금 이 배를 버티게 해준 겁니다. 소장의 표정에는 깊은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돌변했습니다. 표면이 멀쩡해 보인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거든요. 철판 속 깊숙이 파고든 머리카락 굵기의 미세한 금을 못 찾으면 바다 한가운데서 바로 그 지점부터 배가 찢어집니다. 침몰이죠. 침몰. 그 한 단어가 등골을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걸 대체 어떻게 찾습니까? 형광쇠가루로 찾아냅니다. 내일은 좀 어두운 데서 봐야 할 겁니다. 형광이 빛나려면 깊은 어둠이 필요하거든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쇠가루. 그 신비로운 비밀을 확인하기 전 저희는 또 다른 거대한 장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콜린에게 250바 고압 세척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불과 10분 뒤 영국에서 곧바로 흥분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죠. 로버트, 이거 진짜 아시아 수리 조선소 맞아? 길이 210m짜리 거대한 플로팅 독에 사람 손으로 250발을 쏘는 세척 장비라니. 우리 로이드 성급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미친 규모를 가진 곳은 없었어. 콜린의 놀란 기색이 수화기를 뚫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35년의 옹고집을 쉽게 꺾지 않았습니다. 장비가 좋다고 죽은 배가 살아나는 건 아니야. 62가지 결함을, 그것도 가장 핵심인 엔진과 추진축을 고작 보름 만에 살려낸다는 건 경제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여전히 불가능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습니다. 콜린의 그 호언장담이 무참히 박살나기 시작한 건 바로 나흘차 해체 작업부터였습니다. 선체 뒤편에서 작업자 4명이 3톤짜리 방향키 해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바닷물과 소금기에 찌들어 완전히 하나의 쇳덩어리가 되어버린 볼트 수십 개. 도면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해군의 거대한 군수선 러더를 역설계해서 새로 만들었다는 기사를 본 적은 있지만 직접 제 눈앞에서 32년 된 쇳덩어리를 뜯어내는 광경을 보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시뻘건 토치 불꽃으로 녹슨 볼트를 달구고 금속이 팽창한 틈새에 충격 공구를 대고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좁고 답답한 공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끔찍한 열기와 굉음 속에서 그들의 작업복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묵직해져 있었죠.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작업자 한 명이 씩 웃으며 건넨 대형 공구를 무심코 받아드는 순간 제 팔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덩치 큰 성인 남자가 두 손으로 들기에도 벅찰 만큼 무지막지한 무게였습니다. 이 짓을 하루 종일 합니까? 매일 합니다. 하지만 3톤짜리 방향키는 애교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괴물은 엔진과 직접 연결된 4톤짜리 거대한 청동 프로펠러였습니다. 32년 동안 바닷속 엄청난 수압을 견디며 추진축에 압입되어 있던 프로펠러는 유압 프레스를 걸어도 이빨이 시린 짐승 같은 금속의 비명만 질러댈 뿐 1mm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숨막히는 실패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오진호 반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토치로 축 접합부를 시뻘겋게 달구며 금속이 팽창하기를 끈질기게, 아주 끈질기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수십 톤의 유압을 한 번에 걸며 짐승처럼 소리쳤습니다. 두 명의 덩치 큰 작업자가 대형 오발 해머를 등 뒤로 크게 젖혔다가 축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내리쳤습니다. 쾅, 쾅, 쾅. 무시무시한 진동이 철판 바닥을 타고 제 심장까지 때렸습니다. 그 순간 퍽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4톤의 거대한 쇳덩어리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겨우 1cm. 고작 손가락 한마디도 안 되는 1cm가 벌어졌을 뿐인데 작업자들의 입에서 안도의 거친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32년이라는 질긴 세월의 결합이 마침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려 4시간의 피말리는 사투 끝에 크레인이 4톤짜리 프로펠러를 바닥으로 천천히 드러내렸습니다. 군데군데 이가 빠지고 긁히고 패인 거대한 내장의 청동 날개. 지난 3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수천만 톤의 거센 바닷물을 밀어내며 늙은 어선과 선원들의 목숨을 지켜온 빛나는 훈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엄한 고철 덩어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진호 반장이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4톤짜리 프로펠러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오진호 반장이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4톤짜리 거대한 프로펠러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기름때 묻은 낡은 장갑을 벗고 투박한 맨손으로 차갑고 거친 청동 표면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험난하고 참혹한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자식의 상처 입은 이마를 조심스레 어루만져 주듯이 말이죠. 수고했다. 그가 나직하게 뱉은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32년이라는 아득한 시간 동안 캄캄하고 깊은 바닷속에서 말없이 거센 물살을 갈라온 육중한 쇳덩어리에게 건네는 진짜 인사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들고 있던 카메라 전원을 조용히 껐습니다. 34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며 다큐멘터리를 찍어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차가운 렌즈 너머로 이들을 관찰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어떤 순간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눈과 가슴으로 직접 담아야 하는 법이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배의 부품은 단순한 고철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피와 땀을 섞어가며 거친 바다의 분노를 함께 헤쳐온 숨을 쉬는 늙은 전우였습니다. 분리된 추진축과 프로펠러는 미세한 결함을 잡아내는 전수 검사를 위해 조선소 안쪽에 있는 기계 작업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저는 이 배의 진짜 주인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짙은 주름이 훈장처럼 깊게 패고 짠 바닷바람에 검게 그을린 얼굴을 한 60대 후반의 황재덕 선장이었습니다. 32년 전 이 녀석이 처음 바다에 뜰 때부터 제가 조타실의 키를 잡았습니다. 제 마누라보다 이 배랑 더 오래 살았죠. 제 아들놈보다도 이 녀석 품에 안겨있던 시간이 훨씬 깁니다. 선장은 기계 작업장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프로펠러에서 애틋한 눈을 떼지 못하며 덤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 거대한 프로펠러가 바닷물 속에서 돌기 시작하면 그 미세한 진동이 32년 된 조타실 바닥을 타고 제 굳은 발바닥으로 고스란히 올라옵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어도 그 진동의 리듬만 느끼면 배 어디가 아픈지, 엔진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 알 수 있죠. 저는 등줄기를 타고 찌릿한 충격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런던의 최고급 사무실에 앉아 각종 복잡한 수치와 공식을 들이밀며 작성된 로이드 성급의 수십, 장짜리 검사 보고서보다 이 늙은 선장의 갈라진 발바닥이 이 배의 진짜 숨결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로이드 수석 검사관이 수리비가 배값보다 더 나온다며 폐선을 권고한 건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알죠. 책상머리에 앉아 차가운 숫자로만 따지면 미련 없이 버리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엔, 그리고 사람 사는 일엔 숫자로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저 배를 오늘 당장 버리면 당장 수십 년을 함께한 우리 선원들 식구들 밥줄이 다 끊깁니다. 새 배를 지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우리는 무얼 먹고 삽니까? 선장의 붉어진 눈시울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얼굴에 짙고 무거운 근심이 스쳤습니다. 근데 솔직히 속으로는 엄청나게 겁이 납니다. 겉으론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저 두꺼운 쇳덩어리 속 깊은 곳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금이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를 맞다가 그게 터져버리면 그땐 정말 다 끝이거든요. 그의 절박한 걱정은 며칠 전 서명은 소장이 했던 경고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균열, 선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좀 어두운 데서 봐야 할 겁니다. 쇠 속의 숨은 형광이 빛나려면 짙고 깊은 어둠이 필요하거든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런던의 콜린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예정된 비파괴 검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분탐상 검사? 로버트, 그거 완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옛날 방식이잖아. 콜린의 목소리에는 다시 오만한 의구심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유럽에 있는 조선소에서는 10년도 더 전에 다 쓰레기통에 처박은 기술이야. 최첨단 기계식 초음파 장비로 다 바꾼 지가 언젠데 아직도 사람 손으로 쇳가루를 뿌린단 말이야? 콜린의 말대로 서구권에서는 이미 자취를 감춘 기술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계가 더 훌륭해서가 아니었어요. 미세한 쇠가루의 흐름을 눈으로 읽어내는 초정밀 감각을 가진 숙련된 기술자들을 유럽에서는 더 이상 키워낼 토양도 시간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기계 작업장 구석에 임시로 마련된 암실로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창문 하나 없이 빛이 완벽하게 차단된 캄캄한 방 안에는 32살의 정혜민 검사관이 홀로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다른 조선소 작업자들과는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복잡한 뇌 수술을 앞둔 외과 의사처럼 차갑고도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비는 이게 전부입니까? 그의 손에 들린 건 동네 철물점에서나 볼 법한 작은 분무기 하나, 투박한 전자석 기기, 그리고 자외선 램프가 전부였습니다.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최첨단 레이저 스캔 장치 같은 걸 상상했던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비웃음이 온몸의 털이 쭈뼛 서는 경악으로 바뀌는 데는 단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혜민 검사관이 매끈하게 닦인 추진축 표면에 형광 물질이 섞인 아주 미세한 쇳가루를 고르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전자석을 대어 강력한 자기장을 금속 내부로 흘려보냈죠. 금속 내부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라도 있으면 자기장의 흐름이 깨지면서 쇳가루가 마치 자석에 끌리듯 그 보이지 않는 틈으로 빨려 들어가는 원리였습니다. 램프 켭니다. 찰칵. 자외선 램프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추진축 덩어리가 은은하고 신비로운 형광 초록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기괴하면서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몽환적인 아름다움 속에 치명적이고 잔인한 죽음의 그림자가 또아리를 틀고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정혜민 검사관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 육안으로는 매끈하기만 하던 쇳덩어리 표면에 마치 누군가 밝은 형광펜으로 날카롭게 쫙 그어놓은 것 같은 선명한 초록색 선이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피가 흐르는 배의 혈관을 직접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표면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고 속으로만 파고든 3cm짜리 미세한 균열,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667톤짜리 거대한 배를 단숨에 두 동강 내고 수십 명의 목숨을 캄캄한 심해로 영원히 끌고 들어가는 데는 이 보잘것없는 3cm의 상처면 충분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이군요. 그때 굳게 닫혀있던 암실 문이 열리며 금발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세계 양대 해양 안전기관 중 하나인 노르웨이 선급 DNV 소속의 카린 린드베르크 수석 검사관이었습니다. 전 세계 35 개국 조선소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는 그녀의 얼굴에 짙은 충격과 감탄이 서려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인건비와 훈련 시간 때문에 10년 전에 눈물을 머금고 포기한 기술입니다. 초음파 자동 장비가 빠르고 편하긴 하지만 배의 복잡한 곡면 부위에서는 절대 숙련된 사람 손의 정밀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기계는 직선만 보니까요. 그런데 이 엄청난 감각을 가진 기술자가 한국에 아직 살아있다니, 그것도 30대 청년이라는 게 솔직히 너무 부럽습니다. 이건 오직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곧바로 어둠 속에서 형광 초록빛으로 섬뜩하게 빛나는 3cm 균열의 영상을 콜린에게 전송했습니다. 불과 10분 뒤 런던의 콜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로버트, 방금 네가 보낸 영상 확인했어.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로이드 성급 본사에 있는 최신 검사 장비보다 훨씬 더 정밀한데 사람 눈과 손으로 이걸 완벽하게 잡아냈다고? 35년 경력의 콧대 높은 영국인 수석 검사관이 자신이 그토록 확신했던 패선 판정이 어쩌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직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철벽같이 오만했던 확신에 처음으로 선명한 형광빛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콜린은 이내 애써 흔들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최후의 방어막을 쳤습니다. 인정해. 저 한국인들의 검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하지만 로버트,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내 패선 판정 보고서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 바로 32년 묵은 경유 탱크야.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 산소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조금만 떨어져도 사람이 소리 없이 의식을 잃고 영원히 쓰러지는 캄캄하고 거대한 철제 무덤. 그 끔찍한 죽음의 밀폐 공간 안으로 기어이 살아있는 사람의 펄떡이는 몸이 기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콜린이 경고한 그 지옥의 문이 열리는 날, 감천항 수리조선소의 공기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아침 일찍부터 거친 농담이 오가고 호탕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을 현장. 하지만 6일차 아침, 작업자들은 마치 거대한 장례식장에라도 온 것처럼 굳은 얼굴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감정 변화를 잘 드러내지 않던 오진호 반장의 미간에도 깊고 짙은 주름이 패어 있었죠. 이 배에는 무려 12개의 경유 탱크가 있었습니다.
그중 8개의 해치를 열고 사람이 직접 그 캄캄한 쇳덩어리 속으로 기어들어가 32년 동안 두껍게 떡이 져서 들러붙은 시커먼 기름 찌꺼기와 부식된 슬러지를 맨손으로 벅벅 긁어내야 했습니다. 내부 산소 농도가 18%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장비를 점검하던 서명은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굳힌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소리 없이 기절합니다. 그리고 5분 안에 끌어내지 못하면 뇌사하거나 사망합니다. 폭발의 위험성, 밀폐된 공간, 맹독성 가스. 서 소장이 덧붙인 한마디에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더 무서운 건 산소 농도가 15%까지 떨어져도 본인은 숨이 막힌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조금 나른하고 졸리다고 느낄 뿐이죠. 그렇게 웃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작업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첫 번째 탱크의 무거운 쇳덩어리 해치를 반쯤 열고 좁은 틈새로 가스 측정기를 길게 밀어 넣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숨소리가 멎고 오직 파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 작은 기계의 액정 화면에 뜨는 숫자 하나가 살아서 이 배를 걸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판사였습니다. 센서 농도 72. 작업자의 건조한 외침에 오진호 반장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하이치 전면 개방에 대형 환기팬 돌려서 강제 배기시켜 거대한 팬이 비명을 지르며 돌아가고 30분이 넘는 피말리는 환기 작업이 끝난 뒤에야 마침내 측정기 액정에 18.1이라는 숫자가 깜빡였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도 좋다는 허락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탱크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자의 허리에는 굵고 질긴 밧줄이 단단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이 밧줄은 뭡니까? 안에서 쓰러지면 밖에서 강제로 끌어올려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거칠게 요동쳤습니다. 쓰러지면 끌어올려야 한다. 즉, 언제든 사람이 저 캄캄한 구멍 속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섬뜩한 전제를 깔고 이 지옥 같은 작업을 매일매일 반복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작업자가 성인 남자의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은 좁디 좁은 맨홀 구멍 속으로 몸을 비틀며 기어 들어갔습니다. 쇠와 쇠가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고 그의 몸이 완전한 어둠 속으로 새우르륵 빨려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동료 한 명이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그 밧줄을 팽팽하게 쥔 채 미세한 떨림을 온몸으로 느끼며 서 있었고 다른 한 명은 1초도 눈을 떼지 않고 실시간 가스 측정기의 숫자를 미친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18.1, 쉘정, 시청9 숫자는 소수점 단위로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무덤 속에서 한 인간이 거친 숨을 내쉬며 치열하게 산소를 태우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였죠. 철컥, 철컥. 탱크 밑바닥에서 두꺼운 철판을 박박 긁어내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32년 동안 겹겹이 쌓인 시커먼 기름 찌꺼기와 부식된 소의 부스러기가 뒤엉킨 역겨운 악취가 좁은 맨홀을 타고 스멀스멀 올라와 제 코를 찔렀습니다. 본능적으로 구역질이 밀려와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길어야 30분입니다. 그 이상은 폐가 견디질 못해요. 30분 작업하고 밖으로 나와 거친 숨을 몰아쉬고 또다시 다른 작업자가 교대로 그 지옥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끔찍한 릴레이. 탱크 하나를 완전히 청소하는데 꼬박 3시간. 그런 맹독성 무덤이 무려 8개.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내내 밧줄에 목숨을 건 사투가 벌어져야만 보름이라는 미친 일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30분 뒤 맨홀 구멍 밖으로 거친 숨소리와 함께 작업자 한 명이 기어 올라왔습니다. 헬멧을 벗은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카메라를 저도 모르게 등 뒤로 감췄습니다. 땀과 뒤엉킨 시커먼 기름때가 얼굴 전체를 흉측하게 덮고 있었고 방독 마스크 자국만 하얗게 남아 흡사 해골 같은 몰골이었습니다. 폐가 터질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은 그 사람의 눈빛은 너무나도 지쳐 보였습니다. 이 끔찍한 순간을 렌즈라는 차가운 기계로 들이밀며 구경꾼처럼 찍어대는 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시커먼 얼굴을 거칠게 닦아내는 그 사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매일 목숨을 걸고 이 끔찍한 일을 하시는 겁니까?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피 묻은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기름때가 낀 입가로 새어나온 그의 한마디는 제 평생 들어본 그 어떤 말보다 묵직하고 처절했습니다. 아들놈 다음 학기 대학 등록금입니다.
내년이면 졸업이거든요. 그 순간 머리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제 마음속 거대한 무언가가 무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들은 수백만 달러를 받는 할리우드 영화 속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초인적인 능력자도 아니었습니다. 산소농도 18%의 죽음의 쇳덩어리 속으로 기꺼이 몸을 던지는 이 사내는 그저 자식을 위해, 가족의 밥줄을 위해 자신의 패를 까맣게 태워가며 매일매일 목숨을 거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하고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드님은 대학에서 뭘 전공합니까? 기계공학입니다. 저처럼 쇳가루 마시면서 살게 하긴 싫었는데 결국 비슷한 길을 가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힘들고 더러운 데서 이런 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다들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깨끗한 사무실만 찾지.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서 있던 서명은 소장의 얼굴에 깊은 그늘이 졌습니다. 그것은 현장을 책임지는 리더로서 그녀가 안고 있는 가장 거대하고 끔찍한 두려움이었습니다. 250바의 살인적인 수압을 맨손으로 버텨낼 두 팔, 미세한 형광균열을 찾아낼 외과 의사 같은 두 눈, 18%의 캄캄한 밀폐 공간으로 기어들어갈 강인한 폐활량. 만약 이 처절한 현장의 기술을 이어받을 젊은 피가 모두 끊어진다면 언젠가 한국의 조선업도 결국 영국이 걸었던 그 끔찍한 파멸의 길을 똑같이 걷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그날의 끔찍했던 탱크 청소 작업이 끝났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거친 숨을 고르는 작업자들을 뒤로하고 저는 말없이 조선소를 빠져나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콜린에게 영상도 보내지 않았고 전 세계 수십만 명이 보는 로이드 리스트 데스크에 중간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좁은 호텔방 침대에 멍하니 걸터앉아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영국은 잊었지만 여기에는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젊은 시절 스코틀랜드 클라이드 조선소에 저 캄캄한 밀폐 탱크 안에서 평생을 일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독한 용접 가스와 시커먼 쇳가루를 마시며 35년을 바치셨죠. 그리고 은퇴하신 지 불과 2년 만에 망가질 대로 망가진 폐 때문에 고통스럽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오만하고 잘난 제 조국 영국은 아버지의 그 숭고하고 피눈물 나는 희생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선소들을 무자비하게 폐쇄했고 기술과 사람, 그리고 그 안에 깃든 기억마저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어떤 나라는 56년이나 된 낡은 쇠빙선도 기어이 살려 쓰는데 영국은 조선소 자체의 숨통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1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 반대편 이역만리 한국의 허름한 수리조선소에는 아직 그것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래총알.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들의 실패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평범한 아버지들이 모래총알비를 뚫고 32년 된 배에 어떤 새로운 기적의 옷을 입히게 될지 두려움보다는 가슴 벅찬 기대감이 먼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8일차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믿을 수 없는 굉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 탱크 안에서 벌어졌던 조용하고 처절한 사투와는 차원이 다른 마치 수만 개의 기관총이 철판을 난사하는 듯한 미친 듯한 폭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샌드 블라스팅 작업입니다. 절대 펜스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튕겨나온 모래알에 맞으면 그대로 뼈까지 함몰됩니다. 서명은 소장이 제 팔을 강하게 잡아끌며 경고했습니다. 샌드 블라스팅. 쌀알만한 크기의 강력한 슬래그 연마제를 엄청난 고압으로 뿜어내어 선체 표면에 남은 마지막 찌꺼기까지 완벽하게 깎아내는 무시무시한 작업이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본 작업자들의 복장은 흡사 우주복 같았습니다. 두꺼운 가죽으로 된 거대한 헬멧이 얼굴과 목 전체를 완전히 덮고 있었고 헬멧 뒤쪽으로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굵은 에어 호스가 외부의 압축 공기통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깨끗한 공기를 강제로 주입해주지 않으면 단일분도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사방이 미세한 쇳가루와 돌가루 분진지옥이거든요. 노즐에서 초속 수백 미터로 뿜어져 나온 연마제, 알갱이들이 32년 된 철판을 미친 듯이 두들겼습니다.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져 있던 거대한 배의 표면이 뽀얗고 눈부신 은빛 철판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마치 시간을 32년 전으로 되돌려버린 듯한 너무나도 경이롭고 시각적인 쾌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점심시간, 무거운 가죽 헬멧을 벗은 작업자들의 얼굴은 그야말로 잿빛 유령 같았습니다.
온몸이 뽀얀 돌가루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주저앉아 헉헉거리면서도 그들은 꿀맛 같은 도시락을 삼켰습니다. 그 무거운 가죽 헬멧을 쓰고 하루 종일 고개를 들고 일하면 목이 부러지지 않습니까? 제가 조심스레 묻자 한 작업자가 돌가루가 섞인 땀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처음엔 자다가 목이 아파서 엉엉 울었죠. 근데 이 무거운 걸 버티려면 목에 근육이 붙어야 합니다. 한 달 정도 꾹 참고 버티니까 목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견딜만해지더라고요. 그 한 달을 못 버티고 도망가는 놈들이 태반이지만요. 그 말을 듣고 그의 작업복을 자세히 보니 마치 산탄총에라도 맞은 것처럼 수백 개의 작은 구멍들이 점점이 뚫려 있었습니다. 보호복을 뚫고 들어온 모래총알들이 살갗을 때린 상처의 흔적. 한국의 조선업은 그저 송기술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 이전에 상상을 초월하는 육체적 고통을 기꺼이 견뎌내는 이 무식하리만치 끈질긴 인내심. 바로 그것이 30이 된 고철배를 살려내는 진짜 원동력이었습니다. 벌거벗겨진 은빛 철판 위로 이제 새 생명의 옷을 입힐 차례였습니다. 도장 작업. 듣기에는 붓으로 페인트를 칠하는 단순한 일 같지만 사실 배의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예민하고 치명적인 공정이었습니다. 녹을 막는 방청 도료, 접착제 역할을 하는 타이코트, 바다 생물이 달라붙는 걸 막아주는 붉은 방호 도료까지 총 3종류의 도료를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칠하고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칠하는 지독하게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인내의 싸움이었죠. 만약 한 겹이라도 덜 마른 상태에서 성급하게 다음 겹을 더 칠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진호 반장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바다에 나가자마자 페인트가 전부 뱀 허물처럼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 맨살이 드러난 틈새로 소금물이 파고들어단 며칠 만에 철판 전체가 시뻘겋게 부식되죠. 육지에서는 멀쩡해 보이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그 사달이 나면 배는 그날로 끝장입니다. 보이지 않는 균열, 보이지 않는 탱크 속 가스에 이어 이번엔 보이지 않는 품질과의 처절한 싸움. 남은 시간은 단 6일. 하늘의 변덕스러운 날씨까지 도와주어야만 맞출 수 있는 미친 일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금까지 찍은 모든 작업 영상을 하나로 묶어 런던의 콜린에게 전송했습니다. 250바의 총성, 형광, 초록빛의 균열, 18% 산소 무덤, 은빛으로 빛나는 모래총알의 기적까지 영상을 보낸 지 정확히 30분 뒤 영국의 콜린에게서 다급한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로버트,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네가 보낸 영상 방금 다 봤어.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로이드 성급 수석 검사관으로 일한 내 35년 경력 전체가 지금 부산의 저 미친 수리 조선소 하나 때문에 완전히 부정당하고 있어.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오만한 영국인 엘리트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조롱도 아닌 짙은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 지금 당장 비행기 티켓 끊는다. 내가 직접 부산으로 가야겠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겠어. 35년 경력의 콧대 높은 로이드 수석 검사관이 자신이 내린 패선 판정을 제 손으로 뒤집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마침내 배를 다시 바다에 띄우는 진수일. 만약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샌다면 이들의 보름간의 피땀은 전부 수포로 돌아가는 그 숨 막히는 마지막 날. 사형 선고를 내렸던 판사가 직접 그 사형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될 참이었습니다. 콜린이 감천항 수리 조선소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늘 런던의 최고급 양복점 맞춤 슈트만 고집하던 그가 웬일로 넥타이를 풀어 헤친 구겨진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판결을 내리러 온 판사의 오만함이 아니라 진실을 갈구하는 순례자처럼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모를 쓴 서명은 소장이 콜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콜린은 악수를 받으며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패선 판정을 내린 놈이 살아서 다시 돌아왔는데 쫓아내지 않으시니 다행이군요. 서 소장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가볍게 응수했습니다. 쫓아낼 이유가 있습니까? 검사관님께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시면 그 보고서의 내용이 어떻게 틀렸는지 가장 확실하게 아시게 될 텐데요. 현장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콜린은 말없이 서 소장이 내미는 작업 기록처를 하나하나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250바 고압 세척 당시의 수압 데이터,
4톤 프로펠러의 해체 과정, 18% 산소 탱크에서의 가스 측정 기록, 콜린의 짙은 눈썹이 위아래로 꿈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혜민 검사관이 암실에서 촬영한 형광 쇳가루 비파괴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콜린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빈 뒤 종이가 뚫어질 듯 결과지를 처음부터 다시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소장님, 콜린의 목소리가 얕게 떨렸습니다. 이 초정밀 검사가 정말 30대 청년 한 사람의 손과 눈으로 이루어진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조선소의 표준 비파괴 검사 방식입니다. 콜린은 결과지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놀랍군요. 이건 현재 우리 로이드 성급 본사에서 사용하는 최고급 기계식 장비의 정밀도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아니, 우리 로이드의 엄격한 선박 상태 평가 기준조차 완전히 상회하고 있어요. 전 세계 해양 안전을 책임진다는 우리가 아시아의 작은 수리 조선소 하나를 오해하고 헐뜯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완전한 백기투항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기관의 35년 경력 수석검사관이 한국의 현장 기술력 앞에 자신의 오만함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날 오후 콜린과 서 소장, 그리고 저는 소장실의 낡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콜린이 따뜻한 믹스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켜며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3개월 전 제 보고서를 보셨을 때 수리비가 선박 가치를 초과한다는 제 경제적 전손 판정이 틀렸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서 소장은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붉은 방호 도료가 칠해진 거대한 선체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책상머리 숫자로만 따지면 검사관님의 판정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고치기로 결심한 겁니까? 왜 굳이 그 위험하고 돈도 안 되는 짓을? 서 소장의 시선이 창밖에서 다시 콜린에게로 향했습니다. 새 배를 주문하면 건조하는데 최소 몇 년이 걸립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 기사에서도 보셨겠죠. 노후선을 무리해서라도 끌고 가는 선주들의 현실을요. 배 한 척이 바다로 나가지 못하면 32년을 이 배와 함께한 황 선장님은 당장 내일 무얼 먹고 삽니까? 그 밑에서 십수년을 동고동락한 수십 명의 선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합니다. 책상머리의 숫자는 결코 인간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서 소장의 목소리가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배 한 척이 곧 그 사람들의 인생 전부입니다. 검사관님, 숫자로 계산이 안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소장실 안에는 숨 막히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콜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빈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렇군요. 콜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부끄러움과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 35년짜리 보고서에는 수많은 숫자와 공식들이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항목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항목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서 소장의 입가에 아주 옅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오만한 영국인을 굴복시켰다는 승리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치열한 현장의 진심을 마침내 알아주는 진짜 전문가를 만났다는 뭉클한 안도감의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감천항 근처의 허름한 횟집에서 콜린과 마주 앉아 독한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처음 맛보는 쓴 소주에 콜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는 영어프 잔을 비워냈습니다. 로버트, 나 오늘 고해성사 하나 할게. 콜린이 혀가 살짝 꼬인 발음으로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3개월 전에 이 배를 처음 검사하러 왔을 때 나는 이미 머릿속으로 결론을 다 정해놓고 있었어. 32년 된 낡아빠진 한국 어선, 보나 마나 폐기 처분할 고철 덩어리라고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흠집을 찾으려고 62가지 결함 리스트를 억지로 쥐어짜낸 거야.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배를 죽이고 버릴 눈으로만 세상을 봤어. 하지만 이 조선소 사람들은 달랐지. 그들은 어떻게든 배를 살려낼 눈으로 미친 듯이 15일을 매달린 거야. 같은 배를 보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던 거지. 콜린이 빈 소주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진수식에서 제발 단 한 방울의 물도 새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 35년 만에 처음으로 내 완벽했던 보고서가 철저하게 틀렸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14일차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보름 동안 땀과 피를 쏟아부어 살려낸 배를 다시 바다에 띄우는 날.
만약 바다에 들어갔을 때 용접 이음새나 추진축 틈새로 단 한 방울의 바닷물이라도 샌다면 다시 배를 도구로 끌어올려 물을 빼고 원인을 찾아 수리하는 끔찍한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야 했습니다. 보름간의 모든 피땀이 일순간에 지옥으로 변하는 절대절명의 심판날이었습니다. 플로팅 독 주변으로 조선소의 모든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250발을 쏘던 작업자, 암실의 정혜민 검사관, 오진호 반장 서명은 소장, 그리고 황제덕 선장까지 어스름한 새벽빛을 받은 선체는 32년 된 고철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눈부셨습니다. 붉은색 방호 도료가 매끈하게 칠해진 선체 하부는 마치 젊은 청년의 단단한 근육 같았고, 오진호 반장이 쓰다듬었던 그 거대한 청동 프로펠러는 당장이라도 거친 파도를 찢어버릴 듯 위풍당당하게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보름 전 조개와 녹이 슬어 썩어가던 그 처참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체였습니다. 플로팅 덕 잠수 시작합니다. 서 소장의 무전이 울림과 동시에 거대한 철판 바닥이 아주 천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검고 차가운 바닷물이 선체 하부를 서서히 감싸 안으며 차올랐습니다. 조선소 전체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거대한 크레인 소리도 용접기에 불꽃 튀는 소리도 모두 멈췄습니다. 오직 파도가 철판을 때리는 찰싹거리는 소리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밖으로 들릴까봐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바닷물이 마침내 배의 붉은 밑바닥을 완전히 감싸는 순간 우드득 묵직한 파열음과 함께 667톤짜리 거대한 배가 나무 받침대를 떠나 바다 위로 가볍게 떠올랐습니다. 32년 된 죽어가는 고철이 한국인들의 피땀 어린 15일을 먹고 완벽하게 부활하여 다시 물 위에 뜨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전 구역 누수 점검 실시. 잠수부들이 물속으로 뛰어들고 내부 검사조가 배 안으로 투입되었습니다. A구역 엔진실 관통부 이상 없음, B구역 방향키 접합부 이상 없음, C구역 연료 탱크 하부 이상 없음. 무정이 너머로 들려오는 합격 소식에 사람들의 굳었던 어깨가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D구역, 가장 파손이 심했던 뱃머리 쪽 용접 부위에 보고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취직. D구역, 갑자기 무전이 뚝 끊겼습니다. 1초, 2초, 3초. 서명은 소장의 무정이를 쥔 손목에 하얗게 핏대가 섰습니다. 제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콜린과 짧게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벌벌 떨리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D구역, 응답해. 5초, 10초, 영원 같은 15초의 끔찍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떨리는 목소리가 무정이를 뚫고 흘러나왔습니다. D구역, 물방울이 맺혀 있어서 누수인 줄 알고 정밀 재확인했습니다. 내부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긴 단순 결로였습니다. 다시 보고합니다. D구역 이상 없음. 전 구역 누수 점검 완료. 완벽합니다. 결로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오진호 반장이 하늘을 보며 굵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와, 요란한 함성이나 환호성은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곁에 있는 동료의 어깨를 강하게 쳐주고 눈가가 붉어진 차에 서로를 끌어안는 묵직하고 조용한 박수 소리만이 감천항의 아침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진호 반장이 물 위에 떠있는 붉은 선체를 조용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반장님, 해내셨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축하를 건네자 반장은 그 특유의 무뚝뚝한 표정으로 덤덤하게 대꾸했습니다. 저 배가 바다로 나가서 파도를 이겨내고 선원들이 무사히 그물 가득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 저 녀석이 다시 안전하게 만선을 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마음으로 쇳덩어리를 매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창한 철학도 위대한 사명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단한 삶의 바다로 다시 나아가는 동료들의 무사 생환을 비는 뱃사람들의 뼛속 깊은 진심. 그때 황제덕 선장이 반장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32년을 배와 함께 늙어버린 선장.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는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뻗어 반장의 굳은 살 박인 투박한 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두 손이 맞잡힌 그 묵직한 침묵이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깊고 거대한 감동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쥐어짜내자 반장이 씩 웃으며 짧고 굵게 대답했습니다. 만선하고 오십시오. 제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콜린이 갑자기 코를 훌쩍 였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35년 경력의 깐깐한 영국인 수석검사관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로버트, 빌어먹을 바닷바람이 오늘따라 유독 눈이 시리게 만드는군. 콜린이 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훔쳐내며 하지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로버트, 내 35년 검사관 인생 동안 내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항상 똑같았어. 수리 완료. 운항 적합 판정. 하지만 오늘은 내 평생 처음으로 그 보고서의 문장을 완전히 바꿔 써야겠어. 이 사람들이 보름 동안 저 낡은 배에 한 짓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야. 콜린의 젖은 눈동자가 물 위에 떠있는 눈부신 어선을 향했습니다. 이건 기적이야. 완벽한 부활이라고. 다음날 아침 찬란한 햇살이 감천항의 바다를 덮을 때 수리를 마친 어선이 마침내 출항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두에 서서 배를 바라보는데 뱃속에서 울려 퍼지는 엔진 소리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름 전 플로팅 독 위에서 처음 들었던 죽어가는 짐승의 헐떡임이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강역으로 낮고 무겁게 쿵쾅거리는 12기통 2400마력의 거친 심장 박동. 그것은 방금 태어난 젊고 건강한 생명체의 완벽한 리듬이었습니다. 조타실 창문 너머로 황제덕 선장이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2년 된 배와 32년을 함께 늙어온 선장. 배가 다시 바다로 나간다는 것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선장이 창밖으로 저를 향해 짧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 역시 말없이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그 담백한 인사 속에 우리가 나눈 보름간의 뜨거운 기억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백고동이 우렁차게 감천항을 울렸습니다. 부항. 배가 천천히 육지를 등지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물거품이 요동치며 하얀 물결을 만들어냈죠. 오진호 반장이 어루만졌던 바로 그 4톤짜리 거대한 프로펠러가 힘차게 바다를 가르며 배를 밀어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붉은색 방호 도료가 칠해진 배의 하부가 깊은 바닷물 속으로 잠기고 파란색 상부만이 수평선을 향해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푸른 바다와 하나가 되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배가 사라진 텅 빈 바다를 한참 동안 응시하고 있던 오진호 반장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반장님, 이 힘들고 위험한 일을 35년 동안이나 계속하시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반장이 저를 돌아보며 씩 웃었습니다. 늘 무뚝뚝하던 그의 얼굴에 가장 편안하고 소년 같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그리고 그냥 배가 좋아서요. 그 단순하고 무식한 한마디가 묵직하게 가슴을 때렸습니다. 250바의 살인적인 수압을 맨몸으로 버텨내고 18% 산소의 무덤 속으로 기꺼이 몸을 던지는 이유. 대단한 사명감이나 거창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걸 할 줄 몰라서, 그리고 자기가 만지는 배가 좋아서 그 순박하고 투명한 진심이 기적을 만들어낸 진짜 동력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런던 로이드 리스트 본사로 보낼 기사의 첫 줄을 쓰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싸고 빠르지만 허술한 아시아 수리조선의 민낯. 제가 부산행 비행기를 타며 오만하게 정해두었던 그 기사 제목을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 조용히 지웠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새로운 제목을 타이핑했습니다. 부산 감천항에서 만난 세계 마지막 장인들. 키보드를 두드리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서 자꾸만 타자가 멈췄습니다. 미군 군수선도 도면 없이 척척 수리해서 보내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수리조선업을 얄팍한 편견에 사로잡혀 까발리러 왔었다는 사실이 34년 제 다큐멘터리 인생에서 가장 뼈아프고 부끄러웠습니다. 콜린 맥킨타이어 수석검사관은 약속대로 런던 본사에 폐선 권고 철회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로이드 역사상 수리조선소에 이런 평가를 내린 건 처음일 거야. 콜린이 멋쩍게 웃으며 알려준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수리조선소의 기술 수준은 우리 로이드 성급의 엄격한 기준을 완벽하게 상회하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판단됨. 노르웨이의 카린 린드베르크 검사관 역시 출국 전 제게 이런 문자를 남겼습니다. 전 세계 35개국 조선소를 돌아봤지만 한국이 왜 1위인지 이제야 완벽하게 알았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압도적인 숫자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아시아타임스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자마자
동남아와 중동의 거대 해운사들로부터 부산 감천항의 수리조선소 정보를 달라는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속도와 품질, 그리고 극한의 실행력까지 갖춘 한국 수리조선소의 경쟁력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의 집념과 기술력이 살아있을 줄은 몰랐다는 업계에 뜨거운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취재를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감천항의 풍경을 오래도록 눈에 담았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크레인과 시뻘건 용접 불꽃 사이로 누군가는 또 무거운 가죽 헬멧을 쓰고 모래 총알피를 맞고 있을 테고 누군가는 캄캄한 암실에서 숨죽여 형광쇠가루의 흐름을 읽어내고 있을 겁니다. 영국은 다 잊고 버렸지만 여기 대한민국에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지금은 세상에 없는 제 아버지에게 조용히 독백을 보냈습니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늙은 조선소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거룩한 기술과 피땀 어린 기억마저 모두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린 오만한 내 조국 영국. 하지만 지구 반대편의 이 작은 나라는 32년 된 낡아빠진 고철배 하나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배를 고치는 것은 차가운 기술일지 모르지만 죽어가는 배를 다시 살려내는 것은 뜨거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영국 클라이드 조선소의 평범한 용접공이었던 제 아버지가 차마 세상에 다하지 못하고 떠난 그 위대한 이야기를 지금 부산의 이름 없는 장인들이 대신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뒤 저는 편집실에 틀어박혀 수백 시간 분량의 촬영 원본을 수십 번이고 돌려보았습니다. 모니터 속에는 제가 부산 감천항에서 15일 동안 목격했던 믿기 힘든 기적의 파편들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고막을 찢어버릴 듯한 250바 고압 세척기의 굉음 속에서 묵묵히 쇳덩어리와 사투를 버리던 거친 뒷모습, 칠흑 같은 암실에서 자외선 램프 하나에 의지한 채 마치 피가 흐르는 배의 혈관을 짚어내듯 3cm의 치명적인 형광 초록빛 균열을 찾아내던 30대 청년의 차갑고 예리한 눈빛, 산소 농도 18%의 캄캄하고 끔찍한 철제 무덤 속에서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시커먼 기름때를 뒤집어쓰고 기어 나오며 희미하게 웃던 이 시대, 평범한 아버지의 얼굴. 수만 개의 모래총알비를 온몸으로 두들겨 맞으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무거운 가죽 헬멧의 작업자들. 그리고 30이 된 배를 마침내 살려내고 조용히 맞잡았던 늙은 선장과 반장의 거칠고 투박한 그 손. 영국 공영방송을 통해 저의 다큐멘터리가 유럽 전역에 송출되던 날 밤, 시청자 게시판은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때 세계 해양을 지배했지만 지금은 효율과 자본의 논리에 밀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영국인들에게 지구 반대편 한국의 이름 없는 장인들이 보여준 숭고한 집념은 묵직한 충격이자 커다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클라이드 조선소에서 제 아버지와 함께 평생 용접봉을 잡았다가 쫓겨났던 은퇴한 노인들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속 한국 장인들의 기름 묻은 손을 보며 밤새 소리내어 울었다는 늙은 노동자들의 떨리는 목소리. 우리가 가차없이 내다버린 그 위대한 유산을 한국인들은 저토록 처절하게 지켜내고 있었구나.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직후 로이드 성급 본사는 공식적으로 노후 선박의 검사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숫자로만 패선을 결정하던 기존의 오만한 관행을 반성하고 한국의 수리조선소가 보여준 완벽한 기술력을 새로운 생명 연장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충격적인 발표였죠. 전 세계 해운업계의 흐름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싸고 빠르게만 고치려던 글로벌 선주들이 이제는 비용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확실하게 배의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는 부산 감천항으로 뱃머리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보름 만에 일어난 30이 묵묵한 장인 정신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본 통쾌한 역정극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낡은 배 한 척을 고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과 숫자로만 모든 것을 평가하고 조금만 낡아도 쉽게 포기하고 버려버리는 이 차가운 현대사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진짜 노동의 가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증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34년 다큐멘터리 감독의 명예를 걸고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조선강국으로 우뚝 선 것은 결코 운이 아닙니다. 막대한 자본력 때문도 화려한 첨단 자동화 기계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32년 전의 낡은 철판도, 4톤짜리 거대한 청동 고철 덩어리도,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쇠 속의 균열조차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려내려는
사람들의 숭고하고 지독한 마음, 절대 버리지 않는 그 위대한 마음이 바로 한국 조선업을 세계 최고로 만든 진짜 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32년 된 고철배 한 척이 세계 최고의 검사관을 울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62개의 결함, 15일의 사투, 그리고 단 하나의 대답. 저는 이 사연을 접하면서 계속 한 장면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산소 농도 18%의 맹독 탱크에서 기어 나온 그 사내, 해골처럼 하얗게 남은 마스크 자국, 그가 내뱉은 한마디, 아들놈 다음 학기 대학 등록금입니다. 저는 그 말에 한참을 멈춰야 했습니다.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였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쇳덩어리 무덤 속으로 아들 등록금 하나 때문에 매일 기어 들어가는 아버지. 그 아버지들이 만들어낸 기적 앞에서 35년 경력의 영국인은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빌어먹을 바닷바람이 오늘따라 눈을 시리게 만드는군.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결국 버릴 수 없는 사람을 만든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만선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그 이름 없는 아버지들의 하루를 조금 더 오래 기억하는 일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멀리 닿길 바라신다면 지금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오늘도 탱크 속으로 들어갑니다.